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언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네. 프렌들리는 되는 겁니까? 돼야 되겠죠 앞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철입니다. 네. 사람이 미래라는 회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광고 카피가. 그런데 형제들끼리 싸워. 자, 두산그룹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요즘 두산그룹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 대표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어제 오후에 이제 뉴스가 하나 떴는데 네. 그 자료를 냈죠. 거기서 지금 현재 어떤 그 김용성 사장이 경질이 사실상 된 건데요. 두산인프라코어 그 회사 실적 악화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어떤 실적 악화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경질의 배경인 것 같고. 네. 김 전 사장이 보통 그동안에 두산그룹의 인수합병을 이렇게 총지휘했던 그런 인수합병의 전문가, M&A 전문가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런 그 경영 실적 그런 부분에 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물러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상 그 박용만 회장이 이제 그 CEO를 교체를 한 거죠. 그리고 인프라코어를 포함해서 두산그룹 전반에 걸쳐서 지금 계열사들 실적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김용성 사장이 퇴진이 최근 두산그룹의 어떤 실적 악화에 대한 어떤 책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자리에는 이제 손동현 기술본부장 그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장으로 올라왔는데 손동현 기술본부장이 한국 GM에 있었고요. 예, 그 GM 그러니까 그 전에 대우자동차. 네네. 이분이 전형적인 어떤 자동차 그쪽 엔진 그쪽 엔지니어 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두산을 옮기고 이번에 사장으로 올라섰습니다. 두산 그러면 저는 박신혜인 줄 알았거든요. 박용성, 박씨입니다. 네, 박용성, 박용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김용성이네. 그러네. 맞습니다. 김용성. 네. 이름만 갖고 성은 달라서 살짝 당황했어요. 그나저나 두산 인프라코어. 네. 낯설어요. 그렇죠. 무슨 회사인가요? 이게? 회사 자체가 솔직히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잘 그 모르실 분도 많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건설 장비, 기계 이런 쪽을 주로 다루는 회사이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이렇게 접근하거나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보통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토목 건설 현장 이런 데 가보면 네. 우리가 속칭 말하는 이렇게 뭐라고 하냐 불도저나 불도저. 그다음에
포크레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크레인, 예. 굴삭기, 지게차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구나. 네네. 그리고 이런 굴삭기, 지게차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네. 발전용 가스터빈이나 뭐 디젤 엔진 같은 좀 굵직한 중공업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네.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 전에는 1937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인천에 네. 그 큰 어떤 기계 공장이 세워졌는데 네. 그때 한국기계공업이라고 공기업이었어요. 그 공기업이 대우중공업으로 바뀌었고 또 네. 대우가 해체되면서 두산이 인수해서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네. 네.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회사. 예, 그렇죠. 네. 1930년대에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네. 뭐 주로 중장비 같은 걸 하니까 네. 우리들한테는 익숙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갔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나갔습니다. 예,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어려워졌는지도 궁금한데 최근에 보면 두산 전체가 그룹 네. 전체에서 뭐 수백 명씩 구조조정을 한다면서요. 안 네. 그래도 정부가 뭐 중규직을 검토하네, 뭐 해고를 자유롭게 하네, 정리해고 그렇죠. 요건을 완화하네, 그래서 불안해 죽겠는데 네. 그게 두산에서 신호탄이 오른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번에 이제 대표가 바뀐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지금 이번 달까지 1월 달부터 곧바로 이제 그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나이 직급 상관없이 지금 사무직 직원이 한 3,2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100명 규모로 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 경력에 따라서 뭐 최대 2년치 연봉을 위로금 차원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100명 이상이 퇴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미 2009년에도 희망퇴직을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때도 100명이 넘게 회사를 떠나는데 이게 그 두산중공업,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어 말고 또 두산그룹에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이 많은데 최근에 두산중공업이라고 두산그룹의 중요한 어떤 두산그룹 전체 매출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산중공업도 희망퇴직을 실시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프라코어 한 달 전에. 그때는 사무직 450명 중에 한 절반가량 2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을 했대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중에 젊은 사원들도 되게 많이 포함돼 있고 이 두산중공업이 이 희망퇴직 사실상 뭐 구조조정이죠. 네. 2003년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두산중공업도 희망퇴직을 받고 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는 두산건설, 뭐 두산엔진 이렇게 나올 거다, 희망퇴직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참 아까 말씀하신 뭐 중규직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이 지금 재벌그룹 상위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쪽도 지금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퇴직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아니 근데 사내유보금 그렇게 싸놓고 있으면서 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직원들 왜 그렇죠. 잘러? 그렇죠. 이게 참 아쉬운 어차피 다 부분이. 사람들 하루 3끼 먹고 살고 5끼 먹는 거 아닌데 같이 좀 더 벌어서 살지 돈 그거 다 어디다 놓고 뭐 하려고 그래. 두산은 뭐 자기네들은 힘드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하여튼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람을 내보내려 가지고 그 회사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좀 솔직히 의문이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두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작년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중규직 검토한다는 이후로 네. 11월인가 저도 그때 얘기를 좀 그렇죠. 들었는데 공기업들도 네. 지금 사람을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람을 뽑냐 했더니 사내에서 구조조정 잘할 사람을 써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름을 써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총대를 메고 우리 회사 우리 팀을 구조조정을 잘할 분을 먼저 써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이 나서서 팀을 또 그 부를 막 너 나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장을 채워주는 것이긴 한데 굉장히 끔찍한 완장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누구를 써내야 되냐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우리 팀에서 다 같이 더 힘을 모아서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죠. 여기서 배제할 사람들, 자를 사람들을 이걸 정리할 완장 채워주는 그 완장을 만약에 누가 막 맡겨진다. 그럼 굉장히 씁쓸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네. 뭐 퇴직하고 뭐 나가는 사람이고 뭐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기업이라는 게 이제 이게 전형적인 미국식의 어떤 기업의 어떤 경쟁력 내지는 뭐 주주 이익 내지는 기업의 뭐 가치 뭐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포장돼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기업의 그 경쟁력 사람들이 안에서 일하고 있을 수 있는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말로
회사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좀 아끼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좀 나갈 때더라도 힘들면 그 일자를 나누거나 아니면 그 내부에서 이걸 좀 그 극복하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직원들도 좀 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좀 어떤 뭐 로열티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힘들면 무조건 자르고 뭐 퇴직받고 지금 뭐 2년치 연봉 못 받으면 나중에는 잘리니까 지금이라도 그거라도 받으려고 지금 희망퇴직을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도 언제까지 이거 여기 다닐 수 있을까 내지는 뭐 나도 이제 언제까지 좀 있다가 뭐 빨리 연봉 많이 줄 때 나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짧고 굵게 큰 그러니까요. 돈을 버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막 목매달게 되고 맞습니다. 그런 사회 시스템이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두산이요. 네. 그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맞아요. 광고할 네. 때마다 보면 카피가 네. 사람이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사람이 미래인데 사람을 내보내. 뭐 어디서 미래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예,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그 대리도 다 나가고 그러면 퇴직을 신청하고 그런다는데 예. 그러니까 두산 쪽에 살짝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기네들도 이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응? 기업이 살기 위해서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냥 기업이 먼저 살아야 사람들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결국 뭐 사람이 미래다 뭐 이건 자기네들이 어떤 그 그룹의 어떤 뭐 방향이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지만 이 사람이 미래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먼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미래라는 거예요, 두산은? 남아 있는 사람. 아, 살아있는 사람들, 어. 잘린 사람들 빼고. 참 그래 참 참. 아이러니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회사도 자기네들 지금 실적이 그럼 너무 앞으로 바꿔. 남아있는 사람이 미래다. 미래다. 이렇게. 두산 바꿔라, 씨. 뭐야, 이게. 말 되네. 예? 남아있는 사람들이 미래다. 못 참. 남은 너희들은 미래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 진짜. 참 아쉽죠. 네. 그래서 그 회사는 뭐 자기네들 실적이나 재무 구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대로 가면 모두가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국민들한테나 소비자들한테나 뭐 이런 쪽 밖으로는 사람이 미래다 막 TV 광고로 막 그 이미지 광고를 엄청나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정작 그리고 또 두산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그 두산그룹 자체 성장 자체가 옛날에 그 오비 맥주 있잖아요. 맞아요. 예, 소비재로 오비 맥주. 되게 예. 그리고 역사는 꽤 오래됐어요. 이 네. 그룹 자체가. 그래서 오래됐지만 지금 최근에 그 성장 자체가 이제 그 소비재 그 오비 맥주를 매각하고 맥주 사업 정리하고 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걸로 안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인수합병에 나섭니다. 막 중공업 분야 막 아까 대우중공업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룹을 키워왔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다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네들 어떤 그런 그 그룹의 성장사의 그 이걸 좀 감추기 위한 네. 어떤 어떻게 보면 좀 그 정반대의 어떤 그런 것들 앞으로 사람의 미래라는 거를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게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만 사람이 미래라고 하고 속으로는 막 공격적으로 M&A 하면서 그렇죠. 불필요한 사람들 다 솎아내고 자르고. 잘라내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룹의 덩치를 키워가는 그렇죠. 걸 하는데 이미지는 또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미지는 살짝 사람이 미래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더 그렇죠. 씌우는 그렇죠. 방식으로 한 거예요. 아쉽죠. 에라이. 이따 말씀 잠깐 드리겠지만 박용성 그 회장 지금은 네. 두산그룹 회장이 아니지만 네. 박용성 회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중앙대 이사장을 그러니까, 중앙대 이사장. 중앙대 가지고 중앙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대 그 학교를 갖다가 지금 맞아요. 기업화 시킨다고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막 그 난리예요. 커리큘럼도 학교 기업에 맞는 커리큘럼 바꾼다고 해야죠. 중대 교수들이 그런 말해요. 우리 두산 사람들 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니, 기업인이 됐어. 막 정말로 이렇게. 참 아쉽 진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장윤선의 팟짱. 두산이 아무리 어려울지언정 이들은 재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돈도 많은 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상황이 안 좋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네. 또 나가 이렇게 대규모로 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지금 국내 재벌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작년에 하락한 건 사실이고 심지어 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쪽도 지금
그 지난번에 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뭐 배당을 엄청나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하여튼 상위 한두 개 재벌 빼고 지금 10대부터 20대 재벌들의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뭐 동부, 최근에 그 땅콩회항, 대한항공에 속해 있는 그 한진그룹 네. 그쪽도 되게 상황이 안 좋고요. 지난주에 그 두산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산중공업이 지금 그룹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201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재작년보다 작년에 실적이 훨씬 줄었습니다. 순이익도 적자로 돌아섰고요. 2011년에 이 두산중공업의 그 수주 건수가 한 10조 원 정도 뭐 계획 건설공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수주 건수가 되게 많았는데 2012년부터 5조 7조 원대로 그 수주 건수가 팍 줄더니 작년에 더 줄었겠죠. 그러더니 작년 12월 달에는 이제 그 신용 등급까지도 아예 떨어졌어요. 그 기업이익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적이 떨어지고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면서 또 신용 등급까지 떨어지면 어차피 기업은 모든 뭐 자기 돈만 가지고 뭐 그 운영하면 좋겠지만 또 은행이나 이런 데부터 또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리려면 신용 등급이 되게 중요한데 기업이 또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돈을 빌릴 때 이자가 굉장히 많이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아예 그쪽은 지금 해외 공장, 중국 공장, 뭐 저쪽에 유럽에 있는 공장도 아예 그냥 매물로 이번에 팔겠다 이렇게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룹 매출의 이제 40% 차지하고 있는 뭐 이런데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감소하고 순이익도 적자고 이게 뭐 노동자들 탓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대리가 얼마나 책임을 졌겠어요. 이런 결정하는데 다 사실 말하면 사업 잘못하고 판단 잘못한 거는 오너 일가들, 오너 일가들의 판단인데 그 책임은 전부 직원들한테 떠넘기고 전가해서 결국에는 회사를 떠나야 되는 거는 뭐 이제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 다 나가시고 본인들은 천년만년 그 기업을 유지하고 뭐 회사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좀 나가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일은 본인들이 저지르고 책임을 엉뚱한 사람이 지는 게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이유,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럼 말씀하신 이제 그 경영 책임은 이제 별개 문제로 치고 그 이런 그 두산그룹 전반에 이런 계열사들이 상황이 안 좋아진 전반적인 그 배경에는 일단 경기 침체가 있고요. 이 경기 침체는 뭐 꼭 두산그룹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미 뭐 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두산그룹이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오비맥주, 그 일반 소비재를 주로 다루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가 2000년대 초에 이제 맥주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그룹 먹거리를 갖다가 이제 중공업 쪽으로 바꿉니다. 중공업의 이쪽 핵심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뭐 건설 이런 쪽 회사들인데 이쪽이 이제 건설 경기가 최근 오랫동안 이렇게 침체가 들어가면서 건설사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산건설도 여기 이번에 직격탄을 맞는데요. 이 건설사들이 무너지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 많이 했던 굴착기 이런 것들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건설 현장에 건설공사 무너지면서 아파트가 남아 돌아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두산건설 같은 경우 두산위브라고 되게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 또 제니스라는 또 무슨 그 되게 일산에 저기 두산위브, 두산 제니스 뭐 50층짜리 세계 빌딩 그거 지어놓고 입주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그 거의 망했잖아요. 하여튼 그것이 두산건설에 굉장히 큰 유동성이까지 불고오면서 그룹 전체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거야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아까 두산 박씨 오너 경영진, 이 경영 능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늘 오너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투자해, 현대 105층 지어, 땅 사, 115층. 죄송해요, 105층이라고 잘못 말했어. 115층 지어, 땅 사. 그러게요. 비싸? 사. 이런 결정을 본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오너 일가들이. 그래놓고 전부 책임은 그 직원들한테 전가하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박씨 오너 일가들의 어떤 경영 능력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두산 구조조정이 그 여파가 좀 크기도 하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박씨 오너 일가가 있습니다. 그 다른 재벌들과 달리 두산은 좀 다른 어떤 좀 특이점이 있는데 형제들이 그룹을
돌아가면서 경영을 합니다. 어, 형제들. 그래서 그걸 가족 공동 경영이라고 합니다. 두산에서. 가족 공동 경영. 네, 공동 경영. 그래서 이게 잠깐 두산의 그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 초대 그 창업주가 박승직 씨라고 계십니다. 박승직 씨, 박승직, 네. 예, 창업주가 계시고 이분이 1950년에 돌아가시는데요. 한국 전쟁 때. 네, 그 밑에 이제 박두병 씨라고 이분이 이제 두산그룹의 초대 회장을 맡습니다. 이 박두병 씨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앞으로 우리 두산은 형제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름답게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아, 그게 잘 서로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고 우애 좋고 잘 경영하면 좋죠. 그렇게 유언을 남겨가지고 형제 경영의 유언에 따라서 지금 이제 1대 1세 그다음에 2대 지금 3세 네. 두산은 지금 3세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3세 지금 현재 박용만 회장이 지금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그러면 박두병 회장의 아들이죠. 아들이요? 네. 큰아들? 이게 이제 큰 아들이 아니고요. 네. 5번째 아들입니다. 5번째 아들. 예, 박두병 씨 아래 네. 6명의 자녀가 있어요. 6명. 예. 네. 박두병 씨 아래 6명의 자녀가 있는데 5남 1녀입니다. 아들 5에 딸 하나. 네, 아들 5에 딸 하나. 첫 번째가 아들. 음. 아들, 딸, 그다음에 아들 넷 쭉. 아들, 딸, 아들. 네. 그렇죠. 많아. 많죠. 6명입니다. 6명이 돌아가면서 하려면 이게. 그러니까 딸 빼고 5명의 남자, 5명의 딸을 왜 빼? 그러니까 딸을 뺐더라고요. 딸을 왜 빼? 딸은 야. 경영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용곤 씨가 유교 집안인가 보죠? 네, 첫 번째 박용곤 씨가 처음 회장을 했어요. 네. 그 둘째가 이제 딸인데 박용원 씨라고 이분은 그냥 전업주부로 남으시고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업주부예요. 네. 어. 아쉽죠. 셋째가 이제 둘째 차남인 박용호 회장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박용성 회장이 박용성. 네, 셋째 아들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회장이고요. 네. 대한체육회장, 중앙대 이사장. 막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용현 씨라고 있고 지금 막내 5번째 아들이 박용만 지금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이들이 쭉 막내 돌아가면 아들이 네. 돌아가면서 이번엔 6번째 아들이 하고 5번째 아들이 하고 네.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4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4세로. 이제 지금 3세잖아요. 또 이 사람들 밑에 아들들 있잖아요. 네. 이게 4세로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3세 경영. 한 번 하면 다시는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순서를 딱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굉장히 재밌는 싸울까봐 보통 형제들이. 3년 4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들이 싸울 것을 이제 알고 이렇게 그렇지. 해라라고 이제 유언을 한 거구나. 실제적으로 그 두산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그래서 가족 공동 경영 자신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두산그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이 우애 좋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가족을 돌아가면서 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렇게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네. 자, 근데 네. 보면 그 3세에서 4세 경영으로 이제 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그 박용호 회장 있잖아요. 박용호 회장. 박용호 그렇죠. 회장. 네. 이분이 좀 비운의 죽음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형제들끼리 형제들끼리 공동 경영한다. 자기네들이 어떤 그 두산그룹의 나름대로의 경영이었던 그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고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그룹 회장직을 맡으면서 잘 경영을 하면 좋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차남이죠, 차남. 그러니까 큰 형, 그 다음에 누나, 세 번째가 이제 차남인데 박용호 회장이 세 번째 자기가 이제 그룹 회장이 올랐잖아요. 네. 2005년에 이제 형제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맞아요. 싸움이 났어요. 맞습니다. 그때만 아마 그때도 시끄러웠죠. 그게 요즘에 뭐 하여튼 뭐 형제나는 뭐 금호그룹도 있었고 한진도 있었고 뭐 웬만한 그룹들 다 있는 것 같아요. 형제난 다 있었어요. 다 있어요. 현대도 있었잖아요. 네, 현대차도. 현대도 있고. 현대가 제일 유명했죠. 제일 그동안. 유명했죠. 네, 정몽구 현재. 회장, 그 왕자의 거기 또 난이라고 막 형제가 많아가지고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것도 유언장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네. 두산 같은 경우 이 형제들이 그룹 경영권을 이어받는 이 형제 경영 시스템에서 중간에 누가 반기를 확 들어가 버리면 아주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형제들끼리 의상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데 박용호 회장이 이제 그때 이제 반기를 들었죠. 큰 형이 박용곤 회장이 이제 회장이 물러난 후에 박용호 성지건설 회장이 두산그룹의 회장이 올라섰습니다. 네. 이분이 하다가 이제 형이 야 너 이제 셋째인 박용성한테 이제 줘라 하니까 저는 아직 못 주면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용호가 박용호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박용성 밑에 동생이 왜 안 주냐? 빨리 물러나라. 내 차례다.
그러니까 박용호 회장이 너 좀 가만히 잠깐만 있어봐. 내가 좀 더 하고 저한테 줄게.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박용호 회장이 검찰에 이제 투서를 합니다. 투서를. 네.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응?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지고 박용성 회장 자기 동생과 네. 지금 현재 그룹 회장인 박용만 네. 이 두 그 동생들의 그룹 비자금 관리 내역을 검찰에 투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실제로 조사를 들어갔어요. 네. 아주 그게 이제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이 터졌고 그때 20년 동안 1,70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라는 게 박용호 회장의 주장이었어요. 네네.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한 2,800억대 분식 회계가 있었고 약 320 것만. 맞습니다. 예, 이제 그 공소 사실만 32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탈세, 배임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죠. 결국은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 받았고 2006년에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네. 당시에 아버지가 몇 년씩 돌아가라고 얘기를 안 해줬나 보죠? 딱히. 근데 보통 보니까 한 4년 내지 네. 5년, 뭐 3, 4년, 4, 5년 내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박용호 회장이 본인이 좀 더 해보려고 네. 이거를 검찰에 투서를 해서 밝혀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그 내부 고발이죠. 미리 말하면 그 핵심의 어떤 오너가 스스로의 자기의 어떤 치부를 그리고 이제 그룹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이제 검찰 사법당국에 이제 밝힌 것이고 그걸 통해 서 자기네들 한번 좀 환골 탈퇴. 박용호 회장의 얘기는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돌아온 것은 이제 배신자라는 낙인 이게 찍히는 거죠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그 박용성 회장하고 네. 그 동생들 밑에 동생들하고 형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배신자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모든 두산 그룹의 모든 경영과 무슨 그다음에 그 관계 이런 걸 다 끊어버립니다. 이 왕따가 됐구나. 형제들 맞습니다. 중에. 이 박용호 회장이 성지건설이라고 네. 그 건설회사 회장이었는데 그 두산그룹에 관련된 모든 그런 거 같이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은 지장이 없을 없겠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다 끊습니다. 다 끊어내. 끊고, 네, 끊어내죠. 다 관계가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한국 무서워. 뭐 형제에도 그런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그 박용호 회장이 그렇게 결국은 지나면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그 박용호 회장의 이제 사세죠. 아들 둘이 있습니다. 네네. 박경원 씨가 있고 박중원 씨가 있습니다. 박용호 회장의 아들이 둘인데. 네. 네. 이 박용호 회장 결국은 네. 2005년에 그 사건이 터지고 그렇게 혼자 버티고 하다가 이제 2006년에 이 박용성 박용만 회장이 집행유예 풀려난 다음에 집안에서 박용호 회장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모든 걸 배제시키고 뭐 말씀대로 왕따든 뭐든 이렇게 되면서 혼자 경영을 하다가 경영난에 시달립니다. 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은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외로움 막 하다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죠. 그러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또 우리 내 아들들은 뭐 잘못이 없으니까 제발 너희들이 아들들은 좀 살게 해주라. 아들 좀 받아줘라.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매정하죠. 장난 아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박용호 회장이 조카잖아요, 조카들. 조카죠. 사촌들이죠. 사촌들이고 조카들인데 그렇죠. 삼촌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철제 그룹 후계구도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 박용호 회장의 두 아들. 무슨 소설 같아.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 드라마 작가들이 그 재벌가 사문들 뒤지고 다니고 그러는 이야. 네. 참. 근데 참 이렇게 보면 두산이 뭐 형제 공동 경영이요? 네, 형제 형제 공동 경영이라고 하지만 말은 또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요. 그렇죠. 예, 사람이 미래다. 형제 공동 경영이다. 근데 형제가 죽어. 그렇죠. 무서운 사람은 자르고. 무서운데 네. 그 형제들끼리 이제 경영을 쭉 하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위기가 닥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 그 3세에서 이제 4세 이렇게 그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3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M&A도 하고 네. 말이죠. 이제 그룹을 키워오고 필요하면 사람도 다 자르고 네. 뭐 이렇게 이제 기업을 위해서만 이렇게 쭉 걸어온 것인데 여기서 이제 4세들이 앞으로 그거를 맡아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4세들은 잘할까? 이런 의문도 좀 있어요. 지금 그 시장에서 네. 지금 최근에 뭐 두산그룹 관련된 주가나 뭐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실적도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증권가 애널리스트 이분들 잠깐 그 반응을 잠깐 들어보면 그런 시장 상황을 잘 그 극복하고 기업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진들의 능력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지금 3세들한테도 뭐 그런다고 하지만 4세들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의 경영 전통이 뭐 형제 경영, 가족 공동 경영 뭐 이렇게 좀 말은 좀 그럴듯하고 네. 형제들끼리 정말 사이좋고 우애 좋으면 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박영호 회장 경우처럼 형제들끼리 틀어지면 정말 남 이상으로 남보다 더하게 매정하게 끊어지잖아요. 그 지금 3세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경영을 해오다가 박영만 회장이 지금 2012년에 지금 그룹 회장을 취임한 이후로 지금 횟수 4년째입니다. 네. 지금 4세로 넘어가기엔 아직 그 박영만 회장이 좀 젊어서 나이가 지금 60살이니까 좀 더 오래 할 것 같다는 이런 관측이 많지만 박영만 회장 이후로 이제 4세로 넘어갈 경우에는 네. 이거는 형제 경영이 아니라 사실상 사촌 경영이 됩니다. 형제 경영인데 그러면 사촌 공동 경영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또 몇 년씩 돌아가나? 그러니까 이때 되면 진짜 형제 경영들도 솔직히 말이 네. 쉽지 않은데 네. 이 사촌들끼리 물론 사촌도 친하면 뭐 그렇게 가까운 친척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박영호 회장의 두 아들이 이미 사실상 그 배제가 됐고 네. 이 지금 그 박용곤 이 가계도 밑에 그 4세들이 꽤 많습니다. 박정원, 박혜원, 박지원, 뭐 박진원, 박석원, 박태원, 박형원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이 5이니 최소 2씩만 나도 10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5이니 둘만 나도 10인데 그러니까. 지금 4세들이 둘, 넷, 여섯, 여덟, 12명입니다. 12명 중에 2명 배제됐으니까 10명. 그중에 맷은 또 3씩 났구만. 맞습니다. 3명도 있고요. 여하튼 이런 경영인데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야, 뭐 형제 경영도 이러는데 사촌 경영이 됐을 때 두산그룹이 정말로 앞으로 정말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네. 의구심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저는 참 이게 저희가 매번 재벌 가문, 재벌 기업들의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이게 재벌이라고 그럴싸해 보이고 굉장히 큰 회사고 네, 뭐 재벌이라는 단어도 만들고 이랬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전부 가족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네. 모태가 가족 기업이고 식구들 아니면 안 시켜. 그러니까 그렇죠. 전문 경영인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네, 안 되는 거예요. 오너 네. 일가의 벽에 부딪혀서 맞습니다. 실제로 뭔가 좀 해외에 보면 외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무슨 네. 박 씨네 회사, 이 씨네 회사, 뭐 김 씨네 회사 이러진 않잖아요. 네. 이 씨는 전부 이 씨끼리 다 해 먹고 박 씨는 박 씨끼리 다 해 먹고 이게 너무 아직도 우리는 씨족 사회 같아. 이게 경영과 소유가 좀 엄밀히 분리가 돼야 돼요.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서 경영을 제대로 하면 사람이 왜 나갑니까? 그렇죠. 다 요소요소 쓸 데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처음에 들였을 때는 그 사람의 50년 인생을 설계하면서 같이 그 안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회사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게 정상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참 이게 보면 너무 그 좀 촌스러. 네. 장윤선의 팟짱. 최근에 보니까 검찰 뉴스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던데 모 대기업 사장이 미인대회 출신 여성 등으로부터 수십억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했다. 네. 누굽니까 이게? 이게 뭐 두산과 관련이 있다 이런 소문이 찌라시에 돌아. 파다하죠. 네. 이게 그 지난달 말에 그 검찰발 뉴스가 났잖아요. 네. 네,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짜고 모 대기업 사장을 상대로 30억을 내놓으라는 협박. 이 검찰이 이걸 수사하고 있고 네. 또 그 사람 그 여성과 그 남자친구를 체포했다. 네. 이게 이제 뉴스에 크게 떴습니다. 그 사회부 기자들이 꽃뱀 사건 막 이랬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이병헌 씨 막 사건도 맞아요. 연결되면서 연결됐잖아. 그러면서 시끄러웠죠. 누구야? 이게, 막 이게 이러면서. 과연 이 네. 대기업 사장이 누구냐? 네. 이게 또 뭐 작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이 또 자세히 또 나옵니다. 뭐 이 여성하고 뭐 대기업 사장하고 뭐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이 사람이 갖고 있다. 30억을 주지 않으면 또 실질적으로 몇 천만 원 또 뜯어냈대요. 그래요? 이 사장한테 4천만 원이니까 뜯어냈다고 합니다. 아 30억 달라고 그랬는데 30억은 안 주고 4천만 원을 줬구나. 4천만 원을 주고 네.
액수가 더 커지니까 더 달라고 요구한 거야 이 여성이. 예. 이 여성의 이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이 여성하고 대기업 사장이 그 무슨 비디오를 찍었는데 네. 이 여성을 이제 이 여성의 남자친구. 그렇지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그 대기업 사장한테 협박을 한 거죠. 그렇지 협박을 한 거고. 내가 영상을 갖고 있다. 동영상을 갖고 있다. 이걸 실제로 까겠다. 실제로 보여줬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 몰래 비디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가 그렇죠. 되는데. 몰래 찍은 거죠. 그래서 자기 힘을 확인하고 4천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거 갖고 안 된다. 더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이제 자기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검찰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은 이 사람을 협박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공갈 그런 이제 체포하고 이제 구속을 시켰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 대기업 사장이 누구냐? 그래서 뭐 검찰 주변 실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산과 관련돼 있고 두산그룹의 모 사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뭐 실명까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회사 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기록에는 나오던데 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네. 예, 나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네. 그러면 어떻게 그 한 언론사에는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도 있고 두산을 출입하는 기자도 있는데 그러게. 검찰 기록은 다 확인이 됐는데 계속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누리꾼의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차마 구체적으로 다만 그 본인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네. 다만 두산그룹과 관련된 모 사장이다. 네. 두산그룹의 사장이다. 네. 현직 사장인 거죠. 그렇죠. 현직 사장이 이런 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사기 사건으로 형사 사건으로 이제 걸리긴 했지만 뭐 본인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두산그룹을 이끌게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참 아쉽죠, 이것도. 두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참 참담할 것 같아요. 저런 분을 그룹의 오너로 모시고 그룹의 미래를 사람이 미래다 라고 하면서 믿고 따라야 되나 참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직원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세 경영의 핵심에 있는 사장은 이런 비디오를 찍힘을 당했다고 한 거죠. 찍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네. 뭐 이런 문제의 핵심이 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당신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참 아쉽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오너 경영이 계속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물론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이제 경제학자들 계속 비판합니다. 네. 오너 경영 끝내야 되고 전문 경영의 시스템을 들여야 된다고 하지만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오너 경영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그 자체로 거의 무슨 삼족을 멸할 기세로 나더라.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금기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두산그룹의 경영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취재하시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굳이 두산뿐만이 아니라 국내 지금 다른 재벌 그룹들도 다 마찬가지 좀 그런 게 한계 좀 직면에 있지 않나. 지금 오너 경영의 이 한계 최근에 뭐 조현아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그 결국은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 내지는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이 되게 크다는 거는 다 뭐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들이 잘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 일하는 노동자나 직원들도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같이 하는 그 노동자 직원들이 진짜 살맛나게 일할 맛나는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 경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책임이고 그 경영자가 오너일 수도 있고 또 전문 경영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오너 중심으로 국내 재벌 대기업이 이루어져 왔고 진행되고 왔고 그냥 그러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경영상의 어떤 특히 3세 4세 넘어가면서 또 그런 어떤 그 경영 능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그 기업의 어떤 그런 경영과 소유와 경영 이런 분리의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걸 정말로 이 두산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미래다. 이거 정말 사람이 미래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걸 정말로 잘 이끌어 나가고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두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벌 그룹들도 좀 그런 소유와 경영 그리고 자신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정말 이 기업을 이끌어갈 만한 내가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자신이 제일 잘 알 텐데 아마 주변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막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같이 이제 뭐 덩달아서 가는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참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한계의 상황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결단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요. 결국 이제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 때 결과는 너무 뻔하다. 네. 회사가 망하게 됐는데도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뭐 국민들도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기업에 대해서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 시즌 1 마지막 방송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5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한 주도 빠짐없이 네. 5개월을 함께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팟짱 애청자들이 가장 즐겨 듣고 재밌게 듣는 지난번에 저희가 네. 그 미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서울대 이진석 교수님 네,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네. 그분이 제일 재밌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철의 비연프 재벌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시즌 2에도 더 재밌고 그 즐거운 얘기들로 저희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저희 시즌 1에 이렇게 그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시간을 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 부족한 게 되게 많았는데 이게 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그 장윤선의 팟짱이 시즌 2도 이제 뭐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미력 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에게 댓글로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네. 사실은 그 김종대 편집장님이 댓글 보고 확인할 거야 이랬거든요. 네. 댓글을 내가 보고 네. 그 시즌 2 결합할지 말지 할 거다 말하면서 악플 그만 아, 달어 그렇구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뜨거웠어요 반응이. 어. 그래서 그 식사하시다가 숟가락 물고 댓글 남긴다 이런 분도 저희가 봤는데요. 네, 여러분 그러시군요. 김종철 부장에게도 응원과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5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